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제 14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14주의 제목은 표준 모형과 대폭발 이론 두 가지겠어요. 표준 모형도 그렇고 대폭발 이론도 그렇고 그 앞에 누가 만든 표준 모형, 누가 만든 대폭발 이론 이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20세기와 21세기의 물리학자들이 전부 같이 같은 조금 기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표준 모형은 미시 세계에 대한 오늘날까지의 물리학이 총집대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대폭발 이론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주에 그래서 이 표준 모형과 대폭발 이론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 모형의 대상은 뭐냐면 기본 입자인데, 기본 입자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앞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기본 입자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어떤 구조, 그 안에 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입자, 이것을 이제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앞에서 미시세계를 이야기할 때 입자와 파동으로 구분될 수 없는 세상 막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 입자라고 부르면 이거는 특별히 무슨 입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기본 입자라고 부른 것은 입자와 파동을 구분해서 그 중에서 입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대상. 미시세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입자만의 성질, 거시세계에서 말하는 입자의 성질 이런 거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르기가 편하게 그냥 기본 입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입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자를 얘기하는 입자의 이름이 아니라 이것은 보통명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입자가 기본 입자다라고 하면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입자다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영어로는 기본 입자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elementary particle, 이렇게 elementary가 기본이라는 뜻이죠. elementary particle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제 소개가 되겠지만 한때는 elementary particle을 우리나라에서는 소립자라고 번역하고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것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소립자, elementary particle 이렇게 불렀었어요. 근데 더 이상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기본 입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서 이제 elementary particle이 그 고유명사의 지위를 이제 없어지고 그냥 보통명사로 기본이 되는 입자다 이런 뜻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 입자에 대한 생각은 사실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나왔습니다. 원자에 대한 생각이. 근데 이제 근대에 들어서서 이 원자에 대한 생각이 언제 나왔다 그러냐면 존 돌턴의 원자론, 그렇죠. 1808년 19세 이하 시작되면서 존 돌턴이 원자론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원자론을 제안한 사람이, 원자설을 제안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주류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주류였습니까? 이 세상은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 이런 거였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알고 봤더니 물질의 구성 기본 입자는 원자더라라고 돌턴이 이제 19세기에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턴의 원자론은 어떤 의미냐면 물질을 짜개면 더 이상 짜갤 수 없는 그런 기본 입자에 도달하는데, 그런 기본 입자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종류가 같으면 그러면 그 기본 입자의 성질, 질량이 뭔가, 크기가 뭔가 이런 것들은 다 똑같다. 그리고 그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 다른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화합물을 만들어서 물질을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돌턴의 원자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원자들이 모여서 결합하거나 분리되거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학 반응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멘델레프의 주기율표가 나옵니다. 이 러시아 사람이었죠. 언제 나왔냐면 1869년. 자, 원소들이 19세기에 발견되기 시작해가지고 이 멘델레프가 어땠습니까? 자기 학생들한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원소들을 질량, 원자량 순으로 늘어났죠. 그게 주기율표인데 이 주기율표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었습니까? 쭉 했더니 똑같은 성질을 갖는 원소가 반복되었죠. 이게 이제 원소 주기율표의 특징인데 사실은 이것이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준다고 했습니까? 이게 바로 원자가 더 이상 기본 입자가 아니라고 하는, 쪼개보지도 않고 그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도 기본 입자가 아니어서 그 안에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는 증거가 됐죠. 왜 그렇습니까? 원소들 중에서 비슷한 원소들이, 같은 성질을 가진 원소들이 있다면 그 성질은 어디에 들어있었냐면 그 원소 안에 들어있어야 되죠. 그 얘기는 뭡니까? 더 이상 기본 입자가 아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톰슨이 전자를 발견했죠. 크룩스관을 이용해서. 크룩스관은 뭐였습니까? 이제 유리관이었는데 거기서 뭐 공기 빼고 이런 거였죠. 자, 거기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는데 그 전자가 어떻습니까? 가장 작은 원소라고 알려진 수소 원소의 원자보다 질량이 2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원자 속에 들어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원자 속에 들어가 있다면 원자 속의 전자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 하는 원자 모형, 톰슨의 원자 모형도 제안을 했었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곧바로 톰슨의 제자인 누가? 러더포드가 당시에 알게 된 알파 입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원자로 들여보내가지고 충돌 실험을 했죠. 그래가지고 뭘 발견했습니까? 네, 원자 속이 어떠냐? 다 텅텅 비어있고 원자의 질량은 전부 다 어디에 모여있어요? 네, 가운데 굉장히 작은 데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어느 정도 작아요? 지름의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영역에 모여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원자 핵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전자들이 이제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그 원자 핵은 양전하를 띈 것이고 전자 핵이 안정되게 있기 위해서는 그 주위를 돌아야 된다라고 하는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을 제안을 했지만 무슨 일이 또 벌어졌습니까? 네, 더 이상 바로 당시 알고 있던 전자기하학에 의해서 원운동을 할 것 같으면 전자기파가 나와서 그 원자도 더 이상 러더포드 원자 모형의 원자도 더 이상 안정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원자 핵이 있다면 그 원자 핵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바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원소를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냐면 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 원소의 주기율표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원소 기호를 하고 원자 번호를 이렇게 부여를 했죠. 이렇게 부여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원자량이 커지는 순서인데 원자량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원자량은 딱 떨어지지 않는 수인데 대개 보면 이렇게 정수하고 아주 가까운 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수를 띄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 원소의 질량수다 이렇게 부르는데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그 다음에 저 원자 번호에 의하면 원자 번호는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의 수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수소 원자는 원자 핵 속에 딱 하나의 입자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양성자라고 불렀는데 그러면 여기 헬륨 같으면 전자가 2개 있죠. 근데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그러려면 양성자가 2개 있어야지 맞을 것 같아요. 양성자는 전자의 질량은 약 2000배 정도 되니까 양성자가 2개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헬륨의 원자량이 돼야 될 텐데 헬륨의 원자량에 의할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4개죠. 그러면 양성자가 4개가 있다고 하면 전하가 맞지가 않죠. 이게 이제 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해결이 됐냐면 네, 바로 중성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으로 중성자를 발견했는데 이 중성자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었어요? 양성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다 똑같은데 뭐만 달랐어요? 전하만 없었죠. 그래서 네, 원자 핵 속에 이 중성자가 있다라고 설명하니까 네, 원자 핵의 구성이 무엇인가 하는 걸 다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는 어때요? 양성자와 똑같지만 전하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아까 문제가 뭐였어요? 질량수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였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자,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의 숫자와 같다고 하면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무슨 문제가 해결이 돼요? 원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차이, 질량수와 양성자 수의 차이는 이렇게 중성자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잘 해결이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해결된 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더 있었는데 그런 다른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만 들어있다. 원자 핵 속에 전자도 들어있냐 아니냐 뭐 이런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자는 들어있지 않다.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만 들어있다라고 하니까 모든 물질은 다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 속에는 원자 핵과 전자가 있는데 원자 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모든 물질은 이제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래서 물질 속에 들어있는 건 딱 세 가지 입자밖에 없어요. 뭐? 네, 여기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자 핵 속에 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중성자가 있는데 모든 물질의 원소가 다 이러니까 이 세상 만물은 이 세 개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험이 있었어요. 원자가 기본 입자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떤 것이 기본 입자라고 금방 얘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심스럽죠. 그래서 이때는 이미 우리가 실험으로 이 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땠냐면 네, 이때 양성자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고 때려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양성자를 쪼갰더니 중성자와 양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성자와 양전자가 합해서 양성자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성자를 쪼갰더니 이번엔 양성자와 전자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양성자 속에 중성자가 들어있고 중성자 속에 양성자가 들어있다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기본 입자에 도달했구나. 이것들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환하는가 보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짜 기본 입자다. 진짜 기본 입자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소립자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영어로는 elementary particle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전자, 양성자, 중성자를 한때는 elementary particle, 소립자라고 부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에 느낌이 오죠. 이것들이 또 기본 입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렇게 밝혀지게 된 계기가 바로 뭐냐면 우주선입니다. 우주선이란 코스믹 레이인데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입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떠돌아다니냐? 매우 빨리 떠돌아다니는데 대부분 뭐냐면 양성자, 그 다음에 작은 원소의 원자 핵들입니다. 이건 언제 생기냐면 태양이나 초신성 폭발 이런 데서 발생해가지고 우주 공간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다닙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다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들이 어때요? 지구 쪽으로 와가지고 지구에서 무엇과 충돌하겠습니까? 대기와 대기권에 있는 분자들하고 충돌합니다. 이렇게 충돌하면 우리 앞에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죠. E는 mc 제곱에 의해서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요? 질량의 에너지로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입자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주선 소나기 코스믹 레이 카스케이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걸 소나기라고 번역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우주선 하나가 옵니다. 그래서 대기권 맨 꼭대기에 있는 공기 분자하고 충돌하면 거기서부터 마치 입자가 속해서 꽝 충돌하면 많은 입자가 생기듯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최초 우주선이 오면 여기에 자 1차 생성물로 많은 입자들이 생기고 그 입자들이 또 다른 놈하고 충돌해서 또 2차 생성물로 많은 입자가 생겨가지고 몇 번만 거치면 어때요?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막 지상으로 떨어져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 주위에도 이런 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때요? 작아서 눈에 보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었어요. 네, 19세기 말이 되도록 이런 것들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입자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 새로운 입자들은 그 레벨이
아까 얘기한 양성자, 중성자, 전자와 같은 등급이에요. 이게 바로 소립자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선은 맨 처음에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바로 헤스라고 하는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방사선, 방사능을 측정하는데 보통 방사능은 방사능 물질에서 나오는데 공기 중에도 방사능이 있어요. 근데 헤스가 방사능을 측정했더니 놀랍게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방사능이 더 커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높이 올라갈수록 고도가 높을수록 방사능이 더 많아질까? 이 방사능이 생긴 이유가 사실은 뭐였냐면 바로 저런 우주선 때문에 우주선이 대기권하고 꽝 충돌하면 거기서부터 알파 입자, 베타 입자, 감마 입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수수께끼가 풀렸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헤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냐면 풍선 타고 기구라고 하죠. 풍선을 타고 수소를 채운 풍선을 타고 어떻게 해요? 5.4km까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실험하면서 확실하게 위로 올라갈수록 방사선이 더 많아지고 그러려면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입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공로로 193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우리 주위에 많은 입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CTR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 덕택입니다. 윌슨은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캐번디시 연구소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사실은 무엇에 더 관심이 많았냐면 기상학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름상자를 만들었는데 1911년에 구름상자란 실험실에서 구름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실험실에서 구름을 만드는 장치를 만들었냐면 등산가기를 좋아했어요. 근데 영국에 높은 산이 있으면 그 높은 산 아침에 가면 거기에 안개가 저하게 끄면서 경치가 끝내준다고 합니다. 그 끝내주는 경치에 무엇이 특히 더 멋있냐면 브로켄 스펙터라고 하는 게 멋있는데 브로켄 스펙트라는 뭐냐면 이거 안개가 이렇게 있는데 해가 뒤쪽에 있으면 내 그림자가 앞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무지개 같은 게 있으면서 내 그림자가 탁 생기는 게 너무나 멋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왜 브로켄 스펙트라고 얘기하냐면 브로켄이란 독일에 있는 산 이름입니다. 독일에 있는 산에서 이게 최초로 발견이 돼가지고 스펙터는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브로켄 스펙트라는 이름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구름이 너무 멋있어서 실험실에서 구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드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구름이 어떻게 해서 만들었냐 알고 봤더니 과포와 수증기에 무슨 핵이 있으면 먼지가 있으면 거기에 물방울이 모이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 장치가 어디에 쓰였냐면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의 입자를 발견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구름 만들려고 이거 만들었다가 어떻게 하느냐 노벨 물리학상 받았어요. 이 구름상자가 바로 우리가 못 보던 입자들, 새로운 입자들을 보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이거 하면 여기에 우리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탁탁탁 지나가면 이렇게 흔적을 만드는데 이 흔적이 생기는 데다가 전기장과 자기장 걸어주고 사진 찍습니다. 그러면 이 흔적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그 입자의 전하도 알아내고 그 입자의 질량도 알아내고 그래서 지금까지 몰랐던 입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밝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장치 구름상자라는 장치하고 또 한 가지의 장치가 이때 이제 1930년, 40년, 50년대에 새로운 입자를 발견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사진 에멀션입니다. 사진 에멀션은 이건 사진 인화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인화하기 위해서는 위에 필름에다 입히는 게 있죠. 그 필름에다 입히는 것을 좀 두껍게 그래서 브로마, 은, 혼타격으로 두껍게 만든 것을 이걸 여러 겹을 쌓아놨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입자가 지나가면서 역시 흔적을 만드는데 이것을 이제 인화를 해가지고 새로운 입자가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구름상자보다 더 다루기가 좋았기 때문에 1950년대 이럴 때는 이 사진 에멀션으로 새로운 입자들을 많이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새로운 입자가 어떻게 해서 새로운 입자가 이제 1932년 중성자 발견으로부터 이제 입자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이런 새로운 장치에 의해서 많은 입자들을 발견하게 돼서 193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는 검출 장치를 산 꼭대기 같은 데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선에서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거 하려면 산 꼭대기든지 또는 기구를 타고 올려보냈어요. 그래야지 이제 더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발견하게 됐는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입자가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때 1930년, 40년 이때 이론으로 예언한 사람도 나왔는데 그 중요한 두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디렉과 유카와입니다. 폴 디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 사람이었어요. 이 폴 디렉은 양자역학을 누가 만들어서 발표했다고 그랬습니까? 1925년에 하이젠베르크, 1926년에 슈레딩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이젠베르크하고 슈레딩거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양자역학을 표현을 했죠. 하이젠베르크는 행렬로, 슈레딩거는 파동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두 개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멋있게 증명한 사람이 바로 이 폴 디렉입니다. 이 폴 디렉이 그래서 같은 시기에 1932년, 1933년 이 두 개의 노벨 물리학상이 같이 수여가 됐어요. 이때 이제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어가지고 제때 못하고 이때 같이, 그래서 여기도 양자역학의 귀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폴 디렉은 무엇을 예언한 사람이냐면 양전자를, 새로운 입자인 양전자. 양전자는 뭐냐? 전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단지 전하만 플러스입니다. 이걸 예언했는데 어떻게 예언했냐? 이론으로 예언을 했어요. 어떤 이론으로 예언했냐? 양자역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양자역학을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지만 어땠느냐? 자, 양자역학이 딱 나왔어요. 슈레딩거 방식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딱 보니까 어땠냐? 그때 뭐도 나왔냐면 상대성 이론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얘기했죠. 상대성 이론이 뭐였습니까? 특히 특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똑같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4차원의 시간이 4차원 그 성분의 하나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이 있다면 그 자연 법칙에 표현되어 있는 시간과 공간 좌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같은 방식이야지 상대성 이론에 부합합니다. 근데 슈레딩거 방정식 보면은 저 델 스퀘어, 저게 바로 뭐냐면 라플라시안이었죠. 저 델 스퀘어가 바로 뭐였습니까? 파샬 x 제곱분의 파샬 제곱, 파샬 y 제곱분의 파샬 제곱 더하기 파샬 z 제곱분의 파샬 제곱, 이렇게 x에 대해서 편미분 두 번 한 거, y에 대해서 편미분 두 번 한 거, z에 대해서 편미분 두 번 한 걸 더한 것이죠.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는 편미분 두 번 했어요. 근데 시간에 대해서는 어떠냐? 편미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근데 파동 방정식은 어떻습니까? 똑같죠. 네, 같이 두 번 하죠. 자, 이것처럼 슈레딩거 방정식은 딱 보면 그 표현 자체가 상대성 이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상대론적 양자역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고쳐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 좌표와 공간 좌표가 같은 방법으로 되어 있지 않다. 디렉이 이것을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냐면 상대성 이론에 부합하게 이렇게 고쳤어요. 그래서 네, 자, 이거 갖다가 상대론적 양자역학 디렉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봤더니 어떻습니까? 시간에 대해서도 1차 미분, 공간에 대해서도 1차 미분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건 어디에다 적용하면 되냐면 이건 전자에다 적용하는 그 방정식입니다. 자, 이걸 적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거예요. 슈레딩거 방정식에서는 그것의 에너지가 이런 꼴로 표현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En분의 P제곱 운동 에너지죠. 그 다음에 V는 포텐셜 에너지죠. 근데 원자에다가 적용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어떤 꼴입니까? 자, 이런 꼴이어가지고 최소 에너지가 있죠. 그러면 이 에너지는 최소, 운동 에너지가 0일 때는 포텐셜 에너지가 최소가 같고 그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전자는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이 최소 에너지부터 차곡차곡 쌓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비상대론적인 양자역학에서 하는 얘기인데, 상대론적인 양자역학을 볼 것 같으면 에너지와 운동량과 질량 사이, 이거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거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게. 그래서 디렉 방정식을 풀면 바로 이 조건이 나옵니다. 자, 슈레딩거 방정식이 바로 이 조건에서 만들었죠. 디렉 방정식은 이 조건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에너지가 이렇게 0보다 큰 값도 같고 0보다 작은 값도 같는데 운동량이 점점 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에너지가 마이너스 무한대인 에너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자에 전자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자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에 있는데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전자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디렉이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런 마이너스 에너지 상태는 이미 다 꽉 차 있다. 꽉 차 있다. 그래서 진공 상태에 전자의 모든 마이너스 에너지 상태가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이 경우에 따라서는 뭐가 생기냐면 그게 전자, 양전자로 이렇게 두 개가 물질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 물질로 바뀌는 것을 입자로 바뀌는 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여기는 뭐냐? 전자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근데 감마선으로 땅 때려주면 하나가 튀어나갑니다. 하나가 튀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빈 구멍이 생기죠. 근데 이 빈 구멍이 꽉 차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빈 구멍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무엇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처럼 생기는 거죠. 우리가 목욕탕에 가가지고 물방울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물방울이 왔다 갔다 하면 저기에 뭔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반입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입자가 여기로 쏙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지고 뭐만 나옵니까? 요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만 나오죠. 자, 이런 반물질이란 물질과 결합해서 없어지고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거, 이런 반물질의 존재를 이제 특상대성이 일어나고 양자역학을 결합해가지고 이런 양전자의 존재를 예언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떻습니까? 네, 시간이 지나가는데 자, 양전자하고 전자하고 양전자가 합하면 두 개가 결합해가지고 없어지고 감마선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폴 디렉이 이렇게 양전자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육화는 또 새로운 입자의 존재를 예언했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예언했냐면 핵력 때문에 예언했습니다. 육화는 누굽니까? 일본에서 처음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이 막 지고 있었는데 그때 어때요? 이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 받아가지고 일본에 큰 프라이드를 안겨준 사람이죠. 이거 어떻게 해서 그랬냐? 핵력 매개 입자의 존재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교토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자, 이 핵력 매개 입자가 발견돼가지고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바로 뭐냐면 네, 여기에 이제 원자핵이 있다면 원자핵의 그 작은 공간에 어떻게 양성자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양성자는 전기적 척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럼 어때야 되겠어요? 자, 그거보다 더 큰 인력이 작용해야 되겠죠. 그 더 큰 인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어떻게 또다시 이 핵력, 원자핵이 존재한다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때 이걸 핵력이라고 했는데 이 핵력은 주위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원자핵에서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핵력이 과연 만유인력과 전기력 다음으로 제3의 기본 힘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시에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핵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의 하나로 유카와가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면 기본 힘이면 여기서 당시에 전기력이면 전기력이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뭐냐면 여기 전하와 전하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원인은 그 사이에 매개 입자가 왔다 갔다 한다. 그 매개 입자가 전기력의 매개 입자는 광자인데 전기력은 그 전기력이 작용하는 범위가 무한히 멀기 때문에 그 매개하는 범위는 매개 입자의 질량이 반비례하는데 무한히 먼 곳까지 전기력이 작용하려면 그 매개 입자의 질량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시에 이 전자기학에서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응용한 것입니다. 어떻게 응용했냐면 핵력은 원자 핵에서만 작용하니까 그러면 그 매개 입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 입자는 질량이 0이 아니라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질량이 얼마나 될까? 핵력이 미치는 범위는 원자핵 내부니까 약 2페르미 정도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페르미 정도만 그 핵력의 범위를 미칠 때 그때 매개 입자의 질량은 우리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불확정성 원리로 알 수가 있습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중에 매개 입자가 존재하는 시간 간격은 한 핵자에서 한 양성자 또 다른 양성자 사이가 2페르미가 있다면 거기서 그 매개 입자가 왔다 갔다 한다면 자 여기서부터 나와서 저기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 간격을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 거냐면 2페르미를 광속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C분의 델타 X 그래가지고 2페르미 퍼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델타 T를 가지고 요걸 이용합니다. 요 불확정성 원리 이용할 것 같으면 매개 입자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냐면 계산 금방 되겠어요. 그래서 H바하고 델타 T로 나눌 것 같으면 H바 C 곱했어요. 그러면 H바 C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97.3 MeV 페르미라고 그랬죠. 거기다 2페르미라고 나오니까 대략 뭐가 되냐면 100 MeV쯤 되는데 이 100 MeV라는 건 어떤 질량이냐면 이걸 질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C제곱으로 나눈 게 이제 질량이죠. 전자의 질량이 0.511 MeV per C 제곱이었죠. 그러니까 0.5에 100 하려면 한 2000배, 200배 정도 되죠. 그래서 전자 질량은 200배 정도 되는 그런 입자가 바로 매개 입자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알려진 입자는 뭐만 있었냐면 중성자하고 양성자하고 전자만 있었습니다. 전자는 0.5 MeV,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1000 MeV, 1GeV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중간되는 거 없었어요. 그 중간되는 게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핵력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저기 전자기력이 왔다 갔다 하는 거가 광자라면, 여기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의 그 매개 입자, 그 매개 입자는 질량이 약 200배 정도인 그런 것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예언했죠. 폴 디렉이 양전자가 존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유카와가 저런 매개 입자, 전자 질량은 약 200배 정도가 되는 게 존재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런 입자들이 발견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 앤더슨이라고 하는 미국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한 사람인데 그 두 개를 이 사람이 매개 입자는 아니고 두 가지 입자를 발견을 했어요. 뭐 가지고? 구름상자 가지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전자를 1932년에 발견했는데 자, 부모는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에요. 이 구름상자 사진, 우주선 소나기에서 구름상자 사진을 쫙 분석을 했더니 어떤 사진이 나왔냐면 이런 사진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흔적이 있다고 그랬죠. 전기장을 이렇게 딱 해줬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뺑뺑 도는 건 뭘 얘기하느냐?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걸어줬는데 전하가 있으면 거기서 원을 그리는데 이 원 그릴 때 저 위하고 아래가 도는 방향이 반대죠. 이건 전하가 반대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근데 그 크기가 비슷하죠. 질량이 비슷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마선이 들어왔는데 감마선은 전하가 없기 때문에 구름상자에서 흔적을 보이지 않아요. 자, 근데 여기에 이 둘로 만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전자가 만들어지고 전자하고 양전자가 만들어지고 요 놈은 어떠냐? 요 놈은 사실 여기에 큰 원이 있는 거예요. 이건 더 빨리 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긴다. 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감마선이 양성자와 전자, 양전자와 전자로 전자의 반입자인 양전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걸 딱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양전자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소립자 중에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제외한 첫 번째 소립자, 추가의 소립자를 여기서 발견한 셈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뭘 발견하냐면 뮤온을 발견했어요. 1936년에. 근데 그 뮤온이라고 하는 게 질량이 어느 정도 됐냐면 전자 207배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유카가 예언한 그 핵력의 매개 입자 질량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진짜 유카가 발견했나 보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기본 입자는 크게 페르미온과 보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페르미온은 어떤 입자냐? 페르미온은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처럼 물질의 구성 요소가 되는 입자입니다. 보존은 어떤 거냐? 보존은 광자 뭐 이런 것처럼 핵의 매개 입자가 되려면 그 다음에 페르미온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하지만 보존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핵력의 매개 입자가 되려면 반드시 보존이어야지 되는데 이 뮤온은 페르미온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뮤온은
핵력의 매개입자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와 같은, 사실은 전자하고 똑같은 것인데 질량이 좀 큰 거다. 그래서 요놈은 어떠냐? 시간이 조금만 있으면 10의 마이너스 6초만 지나가면 만들어진지 전자로 바로 바뀌는 그런 입자였어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켈 앤더슨이 발견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 받습니다. 언제? 1936년에. 이 1936년에 누구도 받았습니까? 헤스도 받았죠. 우주선 발견한 둘이서 공동으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진짜로 핵력의 매개입자도 발견이 됐는데, 이거는 아까 켈 앤더슨은 구름 상자를 이용했다면 이 사람은 아까 사진 에멀션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진 에멀션을 이용해가지고 진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주선 실험하는 데서부터 파이 중간자를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1946년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윌슨과 러더포드 제자였는데 사진 에멀션을 이제 장치를 막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록해가지고 1938년에 높은 산꼭대기에 벌룬 기구를 띄워가지고 새로운 입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유카와가 예언한 것과 똑같은 성질을 갖는 그런 입자를 발견했어요. 이것을 갖다가 파이온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 사진 에멀션의 흔적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이 중간자는 전하가 플러스짜리, 마이너스짜리, 제로짜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파이 중간자가 저렇게 가다가 저기서 어떻게 되냐? 자, 이런 반응으로 뮤온으로 바뀝니다. 뮤온으로. 그 다음에 있는 건 뉴트리노인데, 뉴트론은 여기서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뮤온이 여기서 쭉 이렇게 오다가 이 뮤온은 어떤다 그랬어요? 전자로 또 바뀐다 그랬죠. 전자와 두 개의 뉴트리노 또 바뀝니다. 자, 이런 흔적으로부터 파이 중간자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파이 중간자를 발견한 다음에 이 파월도 노벨상 받고 또 유카와도 같이, 사실 유카와가 더 먼저 받았어요. 1949년에 유카와가 노벨 물리학상 받고 그 다음에 1950년에 파월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소립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립자가 뭘로 시작했어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소립자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류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소립자를 어떻게 구분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소립자는 여기 나중에 이렇게 구분한 건데, 사실은 바리온은 양성자, 중성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메조는 핵력의 매개입자 같은 거. 그 다음에 렙톤, 이게 가장 가벼운 거. 그리스 말로 바리온은 무거운 입자, 메조는 중간이 되는 입자, 렙톤은 가벼운 입자, 그런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발견됐는데, 저 렙톤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 꼭 가벼워서만이 아니라 성질까지 보니까 6개밖에 없어요. 저거 전자, 뮤온, 타원 이렇게 딱 6개. 6개는 더 이상 이제 나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존하고 바리온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지만, 메존은 쿼크 2개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바리온은 쿼크 3개로 이루어졌어요. 쿼크와 쿼크를 결합하는 상호작용이 뭐냐면 강력이에요. 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쿼크로 만들어진 이 2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드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렙톤. 그래서 이 하드론 이 2가지인데, 저 하드론은 이제 기본 입자인지 아닌지 아직 잘 모르는데,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까지 알고 있던 소립자와는 전혀 다른 성질의 소립자가 또 발견이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존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바리온에 해당하는 것도 있어요. 메존에 해당하는 것 중에 K 중간자인데, 자, 이런 흔적에서부터 발견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기묘입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특별히 수명이 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빼고 나머지들은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어느 정도? 10의 15승 정도, 10의 15승 초 정도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 어떠냐? 10의 6승 정도 이렇게 긴 수명을 갖고 있어서 아주 예상외로 이상하다. 그래서 기묘입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메존 중에서는 기묘입자 중에서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이 K 중간자이고, 바리온 중에서는 람다 제로 바리온입니다.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 번째 기묘입자가 발견이 됐지만, 이런 기묘입자도 이제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우주선 실험으로 구름상자나 사진 에멀션으로 측정을 했지만, 그 다음에 1960년대가 들어오면서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입자 가속기가 만들어집니다. 입자 가속기에서 입자를 가속시키는 능력이
아주 에너지가 점점 커지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빨리 가속시키는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주선을 이용한 겁니다. 근데 우주선만큼 빨리 움직이는 그런 입자 가속기에서 만들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스위스의 선 연구소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페르미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자 가속기 내부로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 꽝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입자들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입자들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네, 이런 소립자들이 더 이상 기본 입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증거도 나왔어요. 우리가 원소가 많아지니까 원소를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니까 어떻게 해서 원소의 주기율표, 규칙성이 관찰이 됐죠. 그게 바로 무슨 증거였습니까? 원자가 더 이상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증거죠. 마찬가지로 소립자들도 규칙성, 늘어났더니 규칙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증거가 되겠어요. 자, 이런 증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증거에 대한 이론을 다 합해 놓은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준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표준 모형에 의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긴 것을 이제 소립자가 기본이 되는 입자라고 하고 고유명사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양정자, 중성자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소립자라고 했는데 이제 소립자가 더 이상 고유명사의 지위를 이제 이 기본입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소립자는 이제 어떻게 했냐? 그냥 보통 명사로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은 기본입자가 아니고 기본입자는 어떤 자, 요놈은 기본입자예요. 요거 렙톤들 요 6개. 그다음에 요놈들은 기본 입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요건 기본 입자인데 여기에는 이 2개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6개는 이제 기본 입자인지 일찌감치 알았고 이건 굉장히 작은 것들이고 자, 이놈들 사이에는 요거 숫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사가 반복이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자는 어땠습니까? 원소의 주기율표가 이게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증거였고 빈 칸이 있으면 어땠어요? 바로바로 해당되는 원소가 발견됐죠. 소립자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립자들 사이에 규칙성이 발견이 되고 기본 입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습니까? 빈 칸에 해당하는 입자들이 바로바로 발견이 된 거죠. 첫 번째 규칙성이 바로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메전과 바리온의 8정도 eightfold way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입자들 8개가 이거 육면체인데 입자들 8개가 저기 나열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메전을 나열했습니다. 메전을 어떻게 나열했느냐? 원소의 주기율표는 질량만 가지고 했죠. 여기서는 기묘도와 전하로 나열을 했습니다. 기묘도는 아까 기묘입자가 발견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묘입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입자마다 기묘도를 부여를 했어요. 당시에 기묘입자가 아닌 거에는 기묘도가 0. 그 다음에 기묘입자가 아닌 거에서부터 기묘입자는 반드시 2개가 같이 나와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기묘입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기묘도라고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묘도가 1자리가 2개가 딱 있고 기묘도가 0자리가 이렇게 딱 4개가 있고 기묘도가 마이너스 1자리가 4개 이렇게 이제 배열이 이렇게 됐다면 여기서 어때요? 전하가 여기는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바리온도 똑같이 여기에 맨 꼭대기에 기묘도가 0자리가 뉴트론 프로톤 그 다음에 기묘도가 마이너스 1자리가 시그마 입자 그 다음에 기묘도가 마이너스 2자리가 크사 입자인데 이것도 전하가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딱 8정도 모양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건 바로 무슨 얘기냐면 그 내부에 뭔가 구조가 있다고 설명하지 않고는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고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8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수의 소립자들이 발견되니까 파울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립자 수가 그렇게 많을 줄 미리 알았으면 나는 식물학자가 됐을 텐데 되게 이제 물리를 하는 사람들이 식물이나 이런 건 너무 복잡해서 싫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여기에 소립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름 외우기도 이거 어렵다. 이런 거를 파울리 베타올리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또 페르미는 무슨 얘기했냐면 여기에 소립자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있다면 식물학자도 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소립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이것을 단번에 해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머리 겔만이라고 하는 미국 물리학자였습니다.
이 미국 물리학자는 딱 몇 개 안 되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 모든 소립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언제 제안을 했냐면 1964년에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까 그 8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3개의 기본 입자만 그걸 갖다 코크라고 이름 붙였는데 3개의 기본 입자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업 코크, 다운 코크, 스트레인지 코크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때요? 이제 뭔가 입자 이름에다가 그을듯하게 붙였는데 이제부터는 입자가 하도 많으니까 입자 이름 그냥 아무렇게나 붙이는 거예요. 코크도 그냥 업 코크, 다운 코크, 스트레인지 코크 그냥 아무렇게나 붙인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관찰된 메전과 바리온을 다 설명하려면 알고 봤더니 6개가 필요했는데 처음엔 몇 개부터 시작했냐면 3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쿼크 모형을 가지고 어때요? 네, 설명을 한 다음에 빈칸이 있었어요. 이 빈칸이 어떤 입자가 존재하지만 된다라고 겔만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걸 진짜로 입자 가속기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쿼크 모형이 옳다라고 하는 증거가 됐죠. 그래서 이제 노벨상도 받고 그랬겠죠. 자, 어떻게 했느냐? 자, 이런 겁니다. 자, 쿼크는 3가지, 업 쿼크, 다운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3가지인데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전하가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예요.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2이고 2는 전자의 전하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인지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기묘도가 있는데 기묘도가 스트레인지 쿼크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이걸 뭘로 배열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전하와 기묘도로 배열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 전하와 기묘도를 설명해야 되겠어요. 요 놈은 어때요? 요 놈은 전체 기묘도가 0이고 전하가 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다운 코크, 업 코크면 어떻게 돼요? 전하가 0이죠. 그 다음에 기묘도는 어때요? 0이죠. 근데 이놈은 어떻게 돼요? 전하가 하나가 늘어났죠. 이놈은 어떻게 하면요? 다운 코크, 업 코크 하면 요거 3분의 4하고 마이너스 3분의 2가 네, 전하가 딱 1 됐어요. 그 다음에 기묘도는 어때요? 0이죠. 그러면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가 스트레인지 코크로 바뀌는 겁니다. 3개가 S, D, D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1 3개가 있으니까 전하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요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업 코크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설명됩니다. 그 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2개가 업 코크로 바뀌는 거죠. 그럼 요 밑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S가 2개 생기면 되겠죠. 그럼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쿼크로 바뀌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3개의 쿼크로 네, 8정도를 잘 설명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메전도 이런 식으로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크 모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많은 당시에 알려진 이런 메전과 바리온들을 전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 저런 모양으로 이제 바리온인데 이건 어떤 바리온들이냐면 고유 스핀이 2분의 3인 바리온들이에요. 그 고유 스핀이 2분의 3인 바리온들을 늘어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당시에 뭐만 관찰이 안 됐었냐면 저 밑에 있는 놈만 관찰이 안 됐어요. 저 겔만이 쿼크 모형에 의해서 저놈의 성질은 어떻게 생겼고 전하는 어떻고 하는 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질량이 저거다 딱 발견이 됐어요. 어디서부터? 네, 요건 이제 그 구름 상자가 더 이상 여기서는 사용이 안 되고 구름 상자하고 비슷한 거품 상자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거품 상자 사진에 의해서 이게 관찰이 됐어요. 예언과 일치하는 건데 저기에 있는 입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오메가 마이너스 입자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걸부터 찾아냈습니다. 이 오메가 마이너스 입자를 어떻게 찾아내게 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아까부터 시작해요. DDD 이렇게 시작해서 DD 하나씩 없고 하나 생기고 2개 더 생기고 3개 생겼죠. 그럼 그 밑에 건 어떻게 되겠어요? S코크가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업코크가 하나씩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업코크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밑에 건 어떻게 되겠어요? S코크가 2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업코크로 바뀌는 거죠. 맨 밑에는 뭐가 되겠어요? 스트레인지 코크 3개가 있는 거죠. 바로 요거, 이게 바로 오메가 마이너스 입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네, 쿼크가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그 뒤에 알고 봤더니 다른 모든 소립자를 다 설명하려면 쿼크가 6개가 필요했어요. 그 쿼크만 6개냐면 아까 어땠어요? 이 쿼크들은 요게 쿼크의 종류가 다운, 업, 스트레인지인데 다른 거는 참, 톱, 버텀 이렇습니다. 이런 종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플레이버라고 부릅니다. 쿼크의 종류, 이걸 쿼크의 플레이버가 이렇다. 이 플레이버에 따라서 맨 위에 있는 건 어떤 거냐?
전하가 3분의 2짜리, 그 밑에는 전하가 마이너스 3분의 2짜리인데 쿼크만 이러냐면 사실은 이것과 대응해서 렙톤도 같이 있습니다. 아까 렙톤이 어땠어요? 전부에서 6개였죠. 그 렙톤도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 렙톤의 종류가 아까 전자가 있고 뮤온이 전자하고 똑같은데 질량만 더 크다고 그랬어요. 타온도 마찬가지로 네, 전자나 뮤온과 똑같은데 질량만 더 커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뉴트리노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인데 이것도 종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플레이버다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맨 위에 있는 거는 전하가 마이너스 1이고 뉴트리노는 전하가 0입니다. 이런 것들을 표준 모형에서 어떻게 구분하냐면 네, 저 맨 밑에 있는 거 저거를 first generation이라고 하고 자연의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데는 저 first generation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입자들이. 그리고 입자가 속에서 꽉 하면서 만들어지는 어떠냐? 그러면 세컨드 제너레이션, 서드 제너레이션으로 생긴 놈이 나오는데 이놈들은 어떠냐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밑에 걸로 바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모든 입자는 퍼스트 제너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 그 두 개는 이제 그 수명이 굉장히 작은데 저런 6개의 쿼크와 6개의 렙톤으로 이루어졌고 그들 사이에는 강력과 양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표준 모형의 골자다라고 하는 이 표준 모형은 20세기 말에 완성이 됐어요. 그렇지만 저 표준 모형 중에서 쿼크 중에서 몇 개가 발견이 아직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언제 발견이 됐냐면 네, 저 1995년에 탑 쿼크가 발견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00년에 타우 뉴트리노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2013년에 힉스 보존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됐는데 저 힉스 보존은 바로 표준 모형에서 예언하는 것으로 저 기본 입자들의 질량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입자인데 그것이 발견됨으로써 표준 모형이 옳은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표준 모형을 하나의 그림으로 딱 저렇게 표시합니다. 저렇게. 그래서 저런 표준 모형이 있다면 저런 표준 모형의 기본 입자들 왼쪽에 있고 그 기본 입자들 사이에 매기하는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게 저 감마는 광자입니다. 그 다음에 저 G는 강력을 매개하는 글루온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W하고 Z는 양력을 매개하는 입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H가 힉스 보존인데 자 이렇게 해서 미세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표준 모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미세계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제너레이션이 딱 서드 제너레이션까지밖에 없는지, 왜 포크는 딱 6개밖에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은 아직도 설명되지 않은 것들이 있고 이제 물리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지만 그런 시도들은 아직 실험으로 확인되지 않아서 우리 교과서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번째 우주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여러분 잘 아는 허블 망원경 있죠? 이 허블 망원경을 이용을 해가지고 찍은 겁니다. 여기 이 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네, 여기에 약 10,000개의 갤럭시가 이 속에 있습니다. 자, 저런 망원경을 하면 현재 존재하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옛날 것까지 다 한꺼번에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 자, 이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발전되어 있는지 그 역사까지를 다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주가 바로 뭐예요? 이제 우주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됐습니다. 공간과 시간, 이게 우주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공간과 시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행성, 별, 은하 그리고 모든 형태의 물질과 에너지 이걸 갖다가 우주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우주의 크기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될까? 우주의 크기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찰할 수 있는 우주, 허블 망원경으로 들어오는 거 그건 어느 정도냐면 약 930억 광년 정도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론이란 뭐냐면 이런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바뀌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걸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도대체 알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우주론이 어떤 시대나 당시에 알고 있던 지식을 총동원해서 우주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럴듯하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21세기에는 실험으로 확인된 우주론을 갖게 되는데
그 전에는 그럴듯한 우주론이 있었지만 그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사실 21세기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이 진짜 우주론을 알게 되고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그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 우주를 우리가 갖게 됐어요. 그 우주론이 바로 뭐냐면 대폭발이론. 어떻게 해서 그런 우주론을 갖게 되는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옛날을 볼 것 같으면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도 우주론이 있었죠. 어떤 우주론입니까? 지구가 중심이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주위에 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중심에 정말 이런 거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우주는 무한한 과거에서 무한한 미래까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주에는 4가지 원소가 있는데 지상에 있는 원소와 하늘에 있는 별에 있는 원소가 다를 거라고 생각했죠. 왜? 지상에 있는 원소들은 어때요? 불완전하고 이제 별에 있는 건 완전하고 이래야 됐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코페르니쿠스 시대에 와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행성들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땠어요? 행성들도 완전한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주의 중심을 어디다 놓는 게 좋겠어요? 태양.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에서 뭐만 바꿨냐면 중심만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지구가 태양으로 바뀐 거. 이게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코페르니쿠스의 우주가 나오고 나서 브라헤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실험적으로는 코페르니쿠스가 우주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자기가 관찰해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브라헤도 나름대로 우주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가운데 있기는 있는데 그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우주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케플러의 우주론이 나오죠. 케플러의 우주론은 코페르니쿠스의 우주와 똑같은데 뭡니까? 행성들이 원궤도를 도는 게 아니라 타원궤도를 돈다라고 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등장했습니까? 뉴턴이 등장했죠. 이제 뉴턴의 역학에 맞는 우주론을 설정을 해야 되겠어요. 뉴턴의 역학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만유인력 법칙이죠. 만유인력 법칙에 질량이 있으면 다 잡아다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뉴턴의 만유인력을 이용할 것 같으면 어때야 되냐? 우주가 무한히 넓어야 됐습니다. 무한히 넓고 우주에 별들이 균일하게 분포가 돼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안 그러면 어때요? 유한하다면 어때요? 그 질량들이 서로 잡아다니겠죠. 자, 여기 질량이 있는데 저기 있는 질량하고 저기 있는 질량이 똑같이 무한히 많다면 그럼 이놈이 평형이 됩니다. 여기서 잡아다니는 거나 저기 잡아다니는 게 같아요. 근데 유한하다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가겠죠. 그래서 뉴턴의 우주는 진화하지만 정적인 우주고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정상 상태고, 우주의 모든 물체는 서로 잡아다니는 만유인력이 작용하고 우주 전체적으로는 별들이 어때요? 균일하게 분포돼서 무한히 넓은데 균일하게 분포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주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무한히 전경. 그리고 우리가 관찰되는 것과 아주 그럴듯하죠. 그리고 우주는 어때요? 무한히 먼 과거에서부터 무한히 먼 미래까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별에서 오는 빛을 보면 선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선스펙트럼이 뭘 얘기해 주냐면 그 빛이 나온 원소가 무엇인가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별을 구성하는 원소가 지구에 있는 원소하고 같다라고 하는 걸 19세기에 알게 돼요, 갑자기. 그래서 천체는 지구와 다르다고 그동안에 쭉 생각해 온 것이 아니구나, 하늘에 있는 별들도 지구와 똑같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 갤럭시, 은하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19세기 말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보이는 은하수, 이거는 그냥 우리가 존재한 속하는 은하고 거기에 또 다른 은하도 무수히 많다고 하는 거 몰랐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떤 우주를 갖게 되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주의 모습을 당시 알고 있는 지식에 비추어 상상하는데 그쳤고,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을 인간이 알게 되려고는 19세기까지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대폭발 이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자, 특상대성 이론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사실 왜 나왔어요?
광속이 일정하다는 거 이거 하려고 나왔죠. 그러다가 뭐 알게 됐어요? 공간과 시간이 똑같다는 거 알게 됐죠. 우리는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다는 거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알고 봤더니 전자기학은 처음부터 특수상대성 이론에 부합했습니다. 그렇지만 속도가 광속에 비해 매우 느리면 상대론적 역학이 뉴턴 역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덤으로 알게 된 게 뭐냐면 E는 mc제곱, 질량이라는 게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질량이 아예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 알게 됐죠. 그 다음에 고유스핀, 반입자 이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도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특수상대성 이론이 특별한 조건 맞는 거니까 그걸 일반화 시킨 거예요. 그냥 일반화만 시켰어요. 근데 뭐 알게 됐습니까? 만유인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알게 됐죠. 그리고 어때요? 질량이 주위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이 큰 물체 주위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 효과가 중요해진다.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어떻습니까? 뉴턴의 중력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주 똑같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대폭발 이론이라고 하는 우주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우주론을 가지려고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까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아인슈타인의 역할은 어떨까? 아인슈타인의 초기 우주는 어떻게 생겼냐면 아인슈타인 장방정식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장방정식의 종속 변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메트릭 텐서라고 그랬죠. 이 시공간의 구조인데 이 시공간의 구조는 무엇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그랬어요? 네, 요거 질량과 에너지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시공간의 구조가 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비록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엉터리기는 하지만 그 효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주가 질량들이 이렇게 있다면 그 질량들이 만드는 우주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풀면 어떠냐? 이거 풀면 쪼그라드는 그런 풀이가 나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우주 상수를 도입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냐면 우주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야지 우주가 쪼그라요. 뉴턴의 우주도 그랬죠. 뉴턴의 우주도 우주가 무한히 커야지만 이게 어때요? 무한히 커야지만 이게 안정된 그걸 만들 수가 있었죠. 근데 있는 그대로면서 이걸 그대로 만족한다면 어떻게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 식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우주가 쪼그라들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장방정식을 바꿔놨어요. 어떻게 바꿔놨느냐? 자,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한 항을 이렇게. 저 람다는 상수예요. 저 하나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했냐? 이거 딱 집어넣었더니 우주가 가만히 있어요. 정적인 우주를 딱 만들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바꿔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풀었더니 어떠냐? 이거 풀었더니 어떠냐면 평평한 우주가 아니라 부분 우주지만 먼저 스태틱, 정적인 우주에 변하지 않아요. spherically curved, 평평하지 않고 우리 전에 공률을 했었죠. 공률이 0보다 큰 그런 이렇게 구분 그런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요것의 풀이가 그렇게 됐어요. 자, 거기서 이제 끝났으면 이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지금 행복하지 못하는 뜻이 아니라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네, 여기서 이런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냐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제1차 세계대전 때 열심히 러시아 사람인데 참전해가지고 조종사였어요. 제대하고 나가지고 일반 상대성을 딱 봤어요. 일반 상대성에는 보고서 이 사람이 그걸 풀었습니다. 그래서 동력학 방정식을 풀었어요. 근데 자, 공군 조종사로 참여해가지고 러시아에서 페름대학 교수였는데 풀었습니다. 장방식을 풀었어요. 풀었더니 어떤 풀이가 나왔냐? 곧 설명하겠지만 이 사람이 그거 풀고 나서 장티푸스로 37세기 사망했어요. 자, 어떤 풀이가 나왔냐면 이런 풀이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똑같은데 아인슈타인과 똑같은 아인슈타인하고 똑같은 풀이가 나왔겠죠.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었습니다. 뭐가 달랐냐면 다른 점은 곡률 반지름이 시간에 의존하게 만들었어요. 자, 곡률 반지름 이게 바로 뭐였어요? 이게 우주 공간이 얼마나 휘어져 있냐 이런 거죠. 그 우주 공간이 얼마나 휘어져 있냐가 위치마다 다 다른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상대성 이론에 특수상대성 이론에 이렇게 되면 위치하고 시간이 같은 거죠. 그래서 위치마다 다르다면 시간마다도 달라야 되겠죠. 네, 그걸 여기다 도입한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풀이가 나왔느냐? 우주가 점점 커졌다가 줄어드는 이런 풀이가 나왔습니다. 팽창했다가 다시 수축하는 동적인 풀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 장방정식 똑같은 장방정식을 풀었는데 단지 조건을 이렇게 바꿨던 이런 풀이가 나온 거예요. 자, 이걸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아인슈타인한테 보냈어요.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그 풀이는 자기의 장방정식과는 양립할 수 없는 풀이다. 왜 그러냐면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팽창했다 수축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아인슈타인이 원래는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걸 가능하게 만든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때는 어떠냐? 자기 장방정식의 풀이가 제대로 구했는데 양립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프리드만이 푼 데가 틀린 데가 없어요. 틀린 데가. 오류는 없지만 근데 진짜 물리적으로 의미를 갖는 풀이가 아니다. 우리가 그렇죠. 2차 방식 풀면 풀이가 2개 나오면 그중에 하나는 의미를 갖는 거고 하나는 의미 없는 거 이런 거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이거 의미 가질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풀이를 그냥 이론적인 결과일 거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프리드만은 이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또 누가 나오느냐? 르메트르가 나옵니다. 르메트르가. 이 사람은 어땠냐? 똑같이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였어요. 신부님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언제 죽냐면 죽을 때가 1966년에 죽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팽창 우주론을 증명한 게 대폭발 이론인데 대폭발 이론의 증거가 언제 나오냐면 1965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증거 보고서 66년에 죽는데 자, 그 사람도 똑같아요. 르메트르도 똑같은 방식을 풀었어요. 이제 이건 뭐만 다르냐면 프리드만과 다른 게 밀도도 시간에 의존한다라고 하고 풀었어요. 그랬더니 프리드만과 조금 다른 풀이가 나왔습니다. 어떤 풀이가 나왔냐면 팽창하는. 팽창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팽창만 하면 점에서부터 특이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지는 그런 풀이가 나왔는데 자, 이걸 확인하려면 이때는 갤럭시 모를 때였어요. 갤럭시 모를 때였는데 저 하늘에 뭐가 보였냐면 당시에 성운이라고 하는 네뷸라라고 하는 지금은 그게 은하라고 하는 갤럭시인지 알아요? 당시에는 뭔지 몰랐어요. 이게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걸 갖다가 외부 성운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네뷸라라고. 이 외부 네뷸라를 잘 관측하면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는 증거가 나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 바로 이 논문집을 발표하고서 어때요? 1927년 솔베이 회의라는 데서 르메트르가 논문을 딱 줬는데 읽어보고서 어땠냐? 네, 아마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런 프리드만과 르메트르의 결과가 옳다고 생각되는 실험 결과들이 미국에서 나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 결과를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한. 나중에야 아인슈타인이 이제 자기가 크게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부터 대폭발 이론이 나오기까지 그 초기에는 아인슈타인은 거기서 부정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실험 결과들이 나오냐면 이런 실험 결과들이 나와요. 자, 그때 이용한 게 바로 도플러 효과인데 도플러 효과라는 게 뭡니까? 소리가 있는데 소리의 진동수가 음원이 소리가 여기서 삐 나와요. 삐 내는 진동수하고 듣는 진동수가 항상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둘이 서로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으면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차가 가까이 오고 있으면 기적 소리가 더 높게 들려요. 그다음에 기차가 멀리 가고 있으면 기적 소리가 더 낮게 들려요. 이 진동수가 소리의 경우에는 높낮이죠. 이런 도플러 효과가 빛에도 있습니다. 빛에서는 진동수가 바로 뭡니까? 색깔이죠. 그래서 이게 저 별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고 있으면 어떠냐? 별의 색깔이 적색 이동하는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진동수가 더 큰 쪽으로 별이 멀어지고 있으면 진동수가 더 작은 쪽으로 더 작은 게 빨간색이죠. 그래서 그걸 적색 이동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이 가까이 오고 있으면 청색 이동. 그래서 진동수가 더 높은 쪽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바로 이런 발견을 하게 됩니다. 누가 발견하냐면 미국의 로웰 천문대라고 있었어요. 이 로웰 천문대 어디에 있냐면
아리조나주에 있는 것인데 로웰이라고 하는 부자가 만들었어요. 자기들 가족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 여기서 연구를 했는데 그 학자들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베스토 슬라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베스토 슬라이퍼는 사실은 행성을 관찰하는 사람이었는데 무엇도 관찰했느냐? 네뷸라. 지금은 이제 외부 은하로 알려진 거예요. 네뷸라도 관찰했어요. 그랬더니 어떠냐? 그 네뷸라에서 온 수소 선 스펙트럼을 보니까 수소 선 스펙트럼의 파장이 수소의 파장보다 훨씬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네뷸라에는 아주 이상한 원소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뭐냐? 도플러 효과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봤더니 그때 한 40개 정도의 네뷸라들이 있었는데 지구에서 볼 때 그 네뷸라들이 어디에 있건 간에 전부 다 적색 이동을 보였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 다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구로부터.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지구가 마치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그래서 우주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에 윌슨산 천문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윌슨산 천문대는 캘리포니아주에 만든 겁니다. 이거는 카네기 연구소에서 만들었어요. 여기에 그 유명한 사람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허블이 있어요. 자, 허블의 법칙, 허블 망원경 유명하죠. 이 허블 법칙을 발견하는데 이 허블 법칙은 어떻게 해서 발견하게 됐냐면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고 영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처음으로 갤럭시가 존재한다. 특히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 네뷸라가 있는데 이게 바로 갤럭시다. 이게 바로 우리 은하하고 똑같이 생긴 놈인데 그게 조그맣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어요. 어떻게 밝혔냐면 안드로메다 성운에 있는 별 중에 변광성이 있었어요. 그 변광성 가지고 거리를 측정했더니 우리 은하 크기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은하의 크기는 약 10만 광년인데 저 안드로메다 성운은 거리가 얼마냐면 250만 광년이에요. 이거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 겁니다. 그래서 이 변광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갤럭시까지의 거리를 알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두 가지 알았어요. 도플러 효과로 그 갤럭시들이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인지 이걸 알고 이걸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갤럭시까지의 거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후퇴 속력, 멀어지는 속력을 그렸더니 놀랍게도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직선이 됐어요. 이건 뭐예요?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는 속도가 거리에 비례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 H제로 허블 상수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갤럭시가 멀어지는 게 단순히 지구에서 얼마나 멀리 있냐에 따라서 그 속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갤럭시가 특별히 지구하고 거리를 알아가지고 엔진 만들었냐? 이게 아니라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증거를 알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저기에 개미들이 있는데 개미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자, 개미들이 빨라지는데 처음에 있는 개미는 요만큼 가고 똑같은 시간 동안에 두 번째 있는 개미는 이렇게 가고 세 번째 있는 개미는 이렇게 가고 네 번째 있는 개미는 이렇게 간다면 이건 개미가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허블 법칙이 만족한다면 네, 그러면 우리 뭘 알 수 있냐면 과거로 갈 것 같으면 거리가 0인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지름 D까지 팽창하는데 걸린 시간, 이게 바로 우주의 수명이 되겠습니다. 우주의 수명 계산은 뭐냐? 허블 상수의 역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허블 상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블 상수 가지고 역수를 딱 수명을 알아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딱 여기서 짝짝짝 계산하면 우리가 지금 요새 얘기하는 우주의 수명은 138.3억 년이다. 138.3억 년 전에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뭐냐? 그때 별이 만들어지고 이랬다는 뜻이 아닙니다. 138.3억 년 전에 시간과 공간과 에너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오늘날 긴 시간 거치는 동안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대폭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930년대에서 50년대 사이에는 이때가 언제예요? 허블 법칙 나오고 일반 상대성 이론 나오고 프리드만과 르메트르의 팽창 우주론 나오고 그럴 때였어요. 그럴 때라도 아인슈타인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정상 상태,
우주가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거 믿지 않았습니다. 그 정상 상태 우주를 주장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프레드 호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팽창 우주론 믿은 사람은 르메트르, 프리드만 일찍 죽었죠. 그 다음에 여기 갸모프, 이거 러시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 사람 디케, 이런 몇 사람, 단지 몇 사람만이 그래도 우주가 팽창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선호하고 있었는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허블 법칙은 있었지만 이 허블 법칙이 믿을만 하지 못했어요. 당시에 안 허블 상수로 계산한 우주의 나이가 한 25억 년밖에 안 됐어요. 자료가 얼마 없으니까 허블 상수가 이제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25억 년이라면 태양계 나이보다도 작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렸고, 심지어 프레드 호일은 라디오에 나가서 인터뷰하면서 팽창 우주론자들을 갖다가 비난하면서 경멸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 사람들은 우주가 마치 콩이 팍 터지듯이 빅뱅으로 나왔다고 그런다라고 빈정거리는데, 그걸 갖다 오늘날 빅뱅 시어리, 대폭발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 이제 무슨 증거가 안 나오니까 여기서 저런 말 나오고 저기 저런 말 나오고 하면서 어떤 게 옳아 뭐 이러고 있을 때 1951년에 천주교의 교황이 나는 대폭발 이론이 옳다고 생각한다, 막 이런 것도 발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부인 르메트르는 대폭발 이론이 그게 기독교가 옳다는 증거는 아니다, 뭐 이제 이렇게 반박하고 이랬죠. 그리고 이제 허블이 노벨상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천문학이란 노벨상 주지 않았어요. 그렇더라도 허블한테 노벨상을 주자는 이제 논의가 무르익었어요. 허블이 너무 한 일이 많으니까. 1953년에 노벨상 후보로 추천이 됐는데 그때 안타깝게도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래서 허블은 노벨상을 못 받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할 일 없이 시간이 가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1965년에 펜지아스와 윌슨이라는 두 사람, 이 사람은 벨 연구소 같으면 오늘날은 SK텔레콤 같은데요. 미국의 전화 통신사입니다. 통신사 연구소가 거기 노벨상 수상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전파망원경을 가지고 뭘 이용했냐면 하늘에서 들어오는 이런 전파를 수신하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실험하는데 주위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전파가 들어와요. 전파가. 그것도 마이크로파 영역에서. 그게 아주 이상했습니다. 이 소식을 디케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들었는데, 디케가 바로 대폭발 이론을 연구하다가 대폭발 이론에 증거가 있다면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확인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그게 바로 대폭발 이론의 증거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됨으로써 대폭발 이론이 옳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이 두 사람도, 이 사람 물리학과는 나왔지만 물리학자는 아니었는데 그냥 전파망원경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 노벨 물리학상을 1978년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찰한 건 뭐였냐면, 소위 우주 배경 복사로 우주가 대폭발 이론에 대해서 우주가 나오고 그때 생긴 전자기파가, 에너지가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식어가지고 몇 도의 전자기파로 되어 있다. 그거 어떠냐? 그때 우주가 조그만 때 생겼으니까 팽창하더라도 어디나 다 있겠죠. 우주 어디나 다 있는 겁니다. 그걸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우리가 텔레비전 틀면 채널 없는 데서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의 신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앞에서 흑체 복사 곡선 배웠어요. 여기에 흑체란 모든 빛을 흡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 빛이 다 나오죠. 이때 나올 때 나오는 빛의 스펙트럼 곡선은, 흑체 복사 곡선은 무엇에 의존했습니까? 단지 온도에만 의존했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었습니다. 이렇게 온도에만 의존하는데, 이 온도에만 의존하는 식이 바로 뭡니까? 플랑크의 흑체 복사 곡선이죠. 그랬을 때 이 온도 자리에 얼마? 2.73K를 넣었을 때 흑체 복사에 해당하는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전체에 쫙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펜지아스와 윌슨이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폭발 이론이란 어떻게 해서
도달하게 됐냐면 지금 잠깐 살펴볼 것 같으면 192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 장박 형식에 의해서 누가? 프리드만이 팽창 이론 예언했죠. 그리고 나서 1929년에 누가? 허블이 진짜 팽창하는 실험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확실한 게 없었죠. 그러다가 1948년에 사실은 러시아의 갸모프라고 하는 사람이 대폭발 이론이 맞다면 지금까지 우주 배경 복사가 남아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나서 1965년에 아까 말한 디케가 그 우주 배경 복사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그놈의 온도는 절대 온도 3도 정도, 3K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제안을 했는데 그때 딱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펜자스와 윌슨이 이거를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떠냐? 오늘날에는 자 이거 가지고 대폭발 이론이 오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대폭발 이론에 의해서 근거가 되는 이론이 딱 나오면 그게 진짜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생겨나가지고 그 다음 단계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나왔는지 그거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옛날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 자료가 다 있다 그랬죠. 하늘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138억 년 전에 떠난 거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다. 그래서 여기서 봤더니 어때요? 30만 년, 우주가 만들어지고 30만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떠냐? 그 뜨거운 에너지가 식어가지고 거기서 원자가 나옵니다. 이 원자가 나오면서 사실은 우주 배경 복사가 거기서부터 빛이 원자 바깥으로 떨어져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주가 만들어지고 30만 년 지난 다음에 우주에 꽉 차 있던 전자기파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억 년이 지난 다음에 별이 생깁니다. 그리고 10억 년이 된 다음엔 갤럭시가 생기게 돼요. 이게 전부 다 만일력에 의해서 이렇게 모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30억 년 후에는 그 우주 공간에 있는 기체들이 뜨거워져서 다시 재배치가 되고 오늘날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폭발 이론이 옳은 이론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학기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에게 표준 모형과 대폭발 이론을 소개해 줬습니다. 대폭발 이론과 표준 모형 모두 다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람 이름 따로 없지요. 네, 물리학에서 도달하는 거 이걸 갖다가 전부 한꺼번에 모아서 대폭발 이론, 표준 모형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물리학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공간정보학과를 이제 전공하면서 여러분의 기반이 튼튼해졌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학기 강의를 전부 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사실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해야지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만나지 못했네요. 네, 이제 6월 25일 날 여러분 기말 시험 볼 때 여러분하고 만나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시험 준비 잘하고 이번 학기 잘 마치고 다음 학기는 학교에 나와서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세요.